꿈나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편부터 5회에 걸쳐서 행복한 인생을 위해 항상 곁에 두고 읽어야 할 인생책 5권 소개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예요. 여러분은 행복을 위한 조건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돈, 건강, 사랑, 다양한 바람이 있겠지만 이런 걸 모두 가졌어도 저는 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꿈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려주는 이 책, 바로 연금술사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 책에서는 자아의 신화를 찾아서 떠나라고 독려해요. 저도 이 책 덕분에 유튜브 다시 시작할 용기도 내게 됐거든요. 우리 꿈나무들은 연금술사가 주는 에너지에 분명히 힘을 얻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 책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저자 파울로 코엘료는 어떤 사람인지 먼저 소개할게요. 이 책 같은 경우는 2009년에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네. 한 권의 책이 그러니까 가장 많은 언어로 번역되었다라고 해서 화제가 됐는데요. 실제 이 책은 1988년에 출간이 됐는데 이 책을 쓴 파울로 코엘료라는 작가가 원래 다양한 일을 의원님처럼 경험을 했습니다. 뭐 기자와도 하고요. 또 대기업에서 일도 하고요. 그러다가 86년에 산티아고 순례길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대해서 여러 생각들을 거친 다음에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자아를 찾는 여정, 이런 것들이 책에 녹아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면서 특히 한국에는 이제 2000년대에 번역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큰 화제가 되면서 지금까지의 스테디셀러로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170개국 82개 언어로 번역.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지구상에 사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울림을 준 보편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책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러고 보니 주인공 산티아고라는 이름도 이 파울로 코엘료가 산티아고 순례길에서 작가가 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은 이름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럼 이 연금술사 시작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은 눈을 감고 스페인의 어느 작은 마을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양치기 산티아고가 양떼를 데리고 버려진 낡은 교회 앞에 다다랐을 때는 날이 저물고 있었다. 지붕은 무너진 지 오래였고 성물 보관소 자리에는 커다란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다. 이 장면은 아주 중요한 복선에 깔려 있어요. 산티아고는 이 교회 성물 보관소 자리 커다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잠을 자다가 꿈을 꿉니다. 어린아이가 나타나서 자기 양들하고 막 놀다가 갑자기 산티아고의 손을 잡더니 이집트의 피라미드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꿈을 반복적으로 꾸던 산티아고는 어느 날 인생의 귀인이자 멘토를 만나게 됩니다. 그의 이름은 멜키세덱이에요. 멜키세덱은 산티아고에게 우주의 비밀과 인생의 진리를 말해줍니다. 나는 살렘의 왕일세. 어째서 왕께서 양치기와 더불어 이야기하십니까? 이유야 많지. 그러나 정작 중요한 건 자네가 자아의 신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걸세. 그것은 자네가 항상 이루기를 소망해오던 바로 그것일세. 그 시절에는 모든 것이 분명하고 모든 것이 가능해 보여. 그래서 젊은이들은 그 모두를 꿈꾸고 소망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 신화의 실현이 불가능함을 깨닫게 해주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무언지 알고 싶었다. 그건 나쁘게 느껴지는 기운이지. 하지만 사실은 바로 그 기운이 자네의 정신과 의지를 단련시켜주지. 이 세상에는 위대한 진실이 하나 있어.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원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거야.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은 곧 우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때문이지.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는 게 이 땅에서 자네가 맡은 임무 아네. 이런 귀인이 나에게도 나타나면 얼마나 좋을까 싶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자아의 신화를 찾아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귀인의 존재가 없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살다 보니까 잊기도 하고 안주하고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죠. 멜키세덱은 이런 우리를 다시 깨우쳐 줄 뿐이죠. 무언가를 온 마음을 다해 바란다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여러분도 이 말에 힘을 믿어보세요.
원래 산티아고는 16살까지 신학교를 다녔어요. 산티아고의 부모님은 산티아고가 신부가 되길 바랬죠. 시골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소소한 삶이 아니라 집안의 자랑이 되어주길 바랬죠. 하지만 산티아고의 꿈은 달랐어요. 어느 날 산티아고는 용기를 내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세상을 두루 여행하고 싶습니다. 산티아고의 아버지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돈이 가득 든 주머니를 가지고 여행을 다닌단다. 하지만 우리 중에 떠돌아다니며 살 수 없는 사람은 양치기밖에 없어. 그렇다면 전 양치기가 되겠어요. 아버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아버지는 주머니를 하나 건네주었다. 스페인의 옛 금화 3개가 들어있었다. 언젠가 들에서 주운 거란다. 내 이름으로 교회에 헌금할 생각이었지. 이것으로 양들을 사거라.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 마음껏 돌아다녀. 우리의 성이 가장 가치 있고 우리 마을 여자들이 가장 아름답다는 걸 배울 때까지 말이다. 아버지는 축복을 빌어주었다. 소녀는 아버지의 눈을 보고 알 수 있었다. 그 역시 세상을 떠돌고 싶어 한다는 걸. 물과 음식, 그리고 밤마다 몸을 누일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때문에 가슴속에 묻어버려야 했던, 그러나 수십 년 세월에도 한결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을. 저는 사실 산티아고의 아버지가 우리 대부분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었어요. 물과 음식, 그리고 밤마다 몸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때문에 가슴속에 묻어버려야 했던, 하지만 수십 년 세월에도 한결같이 남아있는 그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공감이 가시지 않나요? 파울로 코엘료 자신도 다양한 직업을 전전하다가 결국 산티아고 순례길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길을 떠나기로 결심한 것 아닐까요? 멜키세덱의 말을 듣고 양치기 산티아고는 큰 결심을 합니다. 양치기가 사실 양을 모두 팔았다는 건 내가 가진 모든 걸 내려놓고 꿈을 선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꿈을 향해 가는 과정에 위기와 시련이 닥쳐요. 모험을 떠나서 전 사기를 당해 빈털터리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 하고 있는데 또 크리스털 가게에 예. 취직을 해서 일을 잘해요. 거기서 완전 일어났잖아요. 네, 돈도 많이 벌고요. 예. 네, 그리고 또 사랑하는 여인도 만나서 네, 또 운명적인 또 연애도 맞아요. 하게 되고요. 네. 또 사막의 대상들을 따라다니면서 여행을 하다가 또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에 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나가면서 네. 마지막에 예. 이 산티아고가 이 자아의 신화라는 것을 이제 찾고 실현하게 되는 거죠. 네. 계곡이 깊으면 산이 높다라는 말이 있죠. 누구나 인생에 시련은 있어요. 이 시련은 절대적인 개념은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사실 자신의 시련이 가장 깊고 아픈 법이죠. 그런데 저는 우리가 꿈을 포기하게 만드는 위험은 시련보다는 오히려 안락함이라고 생각해요. 산티아고의 아버지도 밤마다 몸을 누릴 수 있는 안락한 공간 때문에 꿈을 접었던 거잖아요. 떠돌이 생활을 하던 양치기 산티아고가 양을 모두 파는 결단을 못하고 그럭저럭 자신의 삶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아마 자아의 신화를 이루지 못했겠죠. 우리 인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목숨이나 농산일처럼 우리가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잃는 것이요. 하지만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의 삶과 세상의 역사가 다 같이 신의 커다란 손에 의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단숨에 사라지는 거라오. 뭐? 너무 씩씩하게 읽었죠. 저는 산티아고에게 가장 큰 위기는 크리스탈 가게에서 엄청나게 돈을 벌어서 부자가 됐을 때, 또 오아시스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였던 것 같아요. 많은 돈과 꿈 중에 사실 꿈을 선택하기도 어렵고, 천생연분을 만났는데 사랑을 뒤로하고 꿈을 선택하기도 너무 매정한 일인 것 같죠. 이럴 때 사실 멘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서 멜키세덱이 말합니다. 사랑은 어떤 경우에도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는 한 남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이 아니네.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것은 만물의 언어를 말하는 사랑, 진정한 사랑은 아니기 때문이지.
멜키세덱의 말대로 산티아고는 결국 자아의 신화를 찾아 떠난 여행에서 마침내 꿈도 사랑도 모두 이룹니다. 꿈도 이루고 사랑도 이루고 돈도 많이 벌고 모두 이룰 수 있다니 너무나 환상적으로 행복하지만 사실 현재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두려움은 꿈을 향해 나가지 못하게 하죠. 저는 이 부분에서 KBS 있을 때 아나운서실 떠나서 다른 부서로 파견 갔을 때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KBS 사표 낸 것도 사실 그때는 전부 같았던 것을 다 내려놓는 결정이었죠. 저에게는 이 두 번의 선택이 자아의 신화를 찾아가기 위한 결정이었어요. 이 결정이 새로운 시작이 돼서 저를 어디로 이끌지는 모르지만 미지의 길을 여행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건 지금까지 살면서 매 순간 신중하고 지혜롭게 선택했고 판단하면서 여기에 이르렀다는 사실 한 가지예요. 연금술사에서 놓치면 안 되는 메시지 하나 더 보시죠. 이것도 참 좋았죠. 숟가락 속 기름 2방울. 자, 이게 어떤 이야기죠? 예,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 속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멜키세덱이 산티아고에게 해주는 네. 현자와 이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네. 이 청년이 이제 행복의 비밀을 알고 싶어서 현자의 집을 찾아가는데 현자가 지금 나 좀 바쁘니까 우리 집 좀 구경하고 있어 라고 하면서 예. 대신에 이 숟가락에 기름 2방울 이게 있는데 이거 절대 떨어뜨리면 안 돼. 이렇게 조건을 내건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청년이 2시간 동안 이 숟가락만 보느라고 집에 뭐가 있는지 못 본 거예요. 보는데 이게 정신 팔려가지고. 그렇죠. 이거 예. 이거 떨어뜨리면 안 떨어뜨리면 되니까. 현자가 또 좋은 얘기 안 해줄까 봐. 근데 현자가 이제 돌아와서 자네 뭘 봤나? 이거 우리 집에 있는 거 못 봤으면 다시 한번 보게 예. 라고 했더니 이번에는 숟가락에 있는 기름을 다 쏟아버린 거죠. 깜빡 잊어버리고 그 그렇죠. 경치에 팔려가지고. 그래서 현자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행복에 대한 비밀이 바로 이거다. 우리가 행복을 찾는 것은 바깥에 있는 것과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함께 보는 그 관점을 지닐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거다. 이런 교훈을 전해주죠. 행복의 비밀은 이 세상 모든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리고 동시에 숟가락 속에 담긴 기름 2방울을 잊지 않는 것이다. 현실과 이상을 좀 조화시켜야 된다. 아무리 멋진 경치가 눈앞에 펼쳐져도 내 숟가락에 기름 2방울을 흘려버리면 일장춘몽, 허무만 남는 거죠. 그러면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상의 행복은 작지만 소중한 것이고 반대로 일상의 소중함에만 몰입하면 그리고 꿈을 버리면 그 또한 행복할 수 없다. 아마 이 부분은 꿈을 찾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리가 행복을 놓칠까 봐 우려한 파울로 코엘료가 알려준 행복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오늘 파울로 코엘료 연금술사 어떠셨어요? 이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내 꿈을 선명하게 기억해내고 꿈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인생에서 꿈을 꾸는 건 영혼에 밥을 주는 것과 같으니까요.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가 될 인생책 5권 중 오늘 소개할 두 번째 책은 굿 라이프. 내 삶을 바꾸는 심리학의 지혜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저자는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 최 교수님이 서울대에서 행복연구센터를 만들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저는 좀 의아했어요. 행복이라는 게 억지로 만들 수 없는 그런 자연스러운 감정이고 순수한 감성의 영역일 텐데 지식이나 기술처럼 공부하고 훈련해서 습득할 수 있다는 건가? 의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굿라이프를 읽으면서 의문이 싹 해소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 또 행복을 잘 이해하는 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데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죠. 사실 그 서점에서 쏟아져 나오는 소확행에 관련된 책들을 보면서 지난날 내가 놓쳤던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하고 후회하기도 했어요. 또 한편으로 꿈을 이루려면 또 성공하려면
행복은 접어두어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죠. 여러분은 Stay Hungry라고 독려한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나 또 I'm Still Hungry라고 외친 축구 감독 거스 히딩크 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만족을 모르는 욕망 덩어리여서 불행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세요? 욕망을 거세하고 속도를 줄이고 일상에 감사하면서 사는 잔잔한 삶을 선택해야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 행복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오해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설계가 달라져요. 알베르트 슈바이처 박사는 삶을 바라보는 인간의 방식은 그의 운명을 결정한다고 말했죠. 제가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꿈나무들에게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행복을 바라보는 방식, 방향부터 잘 잡아보자는 거죠. 권위 있는 심리학 논문, 또 서울대 행복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를 토대로 행복의 지혜를 밝힌 책, 굿 라이프. 이 책은 행복 교과서 같은 책이니까 우리가 방향을 잡기에 딱 좋죠. 지금 행복하세요라고 물었을 때 지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건가? 근데 행복이 뭐지? 라고 되묻게 된다면 먼저 이 책에서 답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영감을 얻은 부분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책의 프롤로그에는 행복을 넘어 굿 라이프로라는 부제가 붙어 있어요. 제가 줄친 부분을 좀 읽어볼게요. 좋은 음식이 좋은 맛 이상인 것처럼 삶의 행복은 순간의 행복 이상의 것이다. 행복이 좋은 기분과 좋은 삶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좋은 기분으로서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좋은 삶으로서의 행복까지 균형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 책의 제목을 의도적으로 굿 라이프로 정했다. 이 문장이 한마디로 책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행복이란 즐거운 기분만으로는 부족하고 여기에 의미와 만족감까지 보태져야 찐 행복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걸 뭐 꼰대들의 윤리적이고 당위적인 말 같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지 않고요.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즐거움, 의미, 만족감까지 함께 있어야 행복의 크기가 크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몰랐던 건 이런 행복의 개념이 비교적 최근에 와서야 정립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또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 행복 개념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해 왔는지를 연구한 미국의 역사학자 데린 맥마흔의 분석에 따르면 과학기술과 의학의 발전으로 인해 인간은 비로소 자신의 운명을 자신이 만들어갈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는 행복을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목표로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가져왔다. 네,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 게 당연하고 이건 인류가 존재하는 순간부터 대명제라고 생각해 왔거든요. 그런데 완전 착각이었어요. 옛날 사람들은 운명론에 더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았고 행복은 복권처럼 우연히 찾아온 복이었던 거죠. 행복의 한자어 행도 우연히 찾아온 복을 의미하고 영어 해피니스도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뜻하는 해에서 기원했다고 하니까요.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었던 건요, 행복이라는 감정이 따로 존재한다는 믿음이에요. 기쁘다, 슬프다, 화난다 이런 말들처럼 행복하다라는 기분이 따로 있다는 착각이요. 심리학에서 행복한 감정 상태를 측정하는 수요를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행복하다는 감정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대신 이런 단어들이 나옵니다. 관심 있는, 신나는, 강인한, 열정적인, 자랑스러운, 정신이 맑게 깨어있는, 영감받은, 단호한, 집중하는, 활기찬. 그러고 보니 행복하니? 라고 물으면 애매하지만 너 지금 신나니? 열정적이니? 집중하고 있니? 활기차니? 이런 질문에는 확실한 답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이 부분에서
제가 오유경 TV를 하는 이유를 깨달았어요. 마음이 하라고 자꾸 가기는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 중노동을 왜 하지? 이 합리적인 이유를 모르겠다 싶었는데 나는 이 일에 관심이 있고 이 일에 열정을 쏟게 되고 영감이 떠오르고 또 집중하게 되고 활기차고 정신이 맑아지고 아, 이게 내가 행복을 느끼는 일이었구나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행복이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이 아니라 매우 복합적인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행복한 건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려웠고 심지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면서도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제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는 대신 이런 확실한 감정들을 자주 느껴보세요. 아, 이게 행복이었구나. 안도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가 행복에 대해서 하는 또 하나의 오해는요. 행복한 삶을 위해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워크-라이프 밸런스에 대한 오해예요. 하루를 기준으로 혹은 일주일을 기준으로 반은 일하고 반은 놀아야 행복하다고 워라밸을 정의하면 안 된다는 거죠. 삶의 타임테이블을 좀 길게 놓고 내가 집중적으로 일하고 공부해야 하는 시기와 여유를 즐길 시기를 나누었을 때 삶이 더 풍요롭고 균형이 잡힌다는 거예요. 인생에도 씨를 뿌리는 시기와 추수를 하는 시기가 있는 법이니까요. 다음 포인트는 인생을 길게 보느냐 짧게 보느냐. 인간의 한평생이라는 절대적이고도 상대적인 시간에 대해서 바라보는 개인 차에 따라서 이 행복의 개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한동안 YOLO라는 말이 유행이었죠. You only live once. 인생은 한 번뿐이다 라는 말이죠. 이 말은 좀 더 재미있게 인생을 즐기며 살자는 말이잖아요. 체코의 작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소설에서 주인공 토마시는 한 번은 중요하지 않다는 독일 속담을 인용하면서 뭐든 반복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반복하지 않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러니 한 번뿐인 인생은 의미가 없다. 고로 인생은 깃털처럼 가볍다라는 결론에 이르죠. 묘하게 설득되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 제목이 나온 거고요. 인생이 이렇게 의미 없고 깃털처럼 가벼운 것이라면 우리는 과연 어떤 행복을 추구하게 될까요? 반면에 요도라는 말이 있죠. 누구나 한 번 죽는다. You only die once. 이 말은 삶의 의미를 강조한 말로 사용합니다. 굿라이프에는 한 연구 사례가 소개되는데요. 여기. 우리 연구팀은 삶의 짧음과 덧없음에 대한 자각은 율로적 삶을 추구하게 하고 반대로 삶의 무한성에 대한 자각은 요도적 삶을 추구하게 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1년의 연구를 수행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97명의 서울대학교 학생과 61명의 미국인에게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다. 한 조건에서는 단 하루 동안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한다면 이라는 단서를 달고 즐겁고 신나는 일과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 중 하나를 택하게 했다. 다른 조건에서는 6개월 동안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하게 했다. 단 하루 동안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한다면? 6개월간 하게 될 활동을 선택한다면? 결과는 매우 분명했다. 단 하루 동안 할 일을 선택하게 하면 미국 사람이든 한국 사람이든 절대 다수가 즐겁고 신나는 일을 선택했다. 그러나 6개월 동안 하는 일을 선택하게 하면 두 가지 일을 선택하는 비율이 매우 비슷해졌다. 지속 시간이 긴 일일 경우 의미를 경험하려는 경향성이 강해진 것이다. 우리는 이 연구 결과에 고무돼서 지속 시간을 더 다양하게 변화시켰다. 문화적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에도 역시 한국인과 미국인 두 집단을 사용했다. 제시한 지속 시간은 10분, 1시간, 하루, 일주일, 한 달, 6개월이었다. 결과는 놀라울 정도로 동일했다. 지속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신나고 즐거운 활동보다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을 경험하려는 선택이 유의하게 증가했다.
왜 우리가 인생에서 소확행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지 설명이 좀 되지 않았나요? 사람의 한평생은 결코 짧다고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김산의 전기, 님 웨일즈의 아리랑이 떠올랐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바로 독립운동단체 가운데 테러 조직인 의열단에 대한 묘사예요. 정말 이 책은 인생책이라고 할 정도로 저도 감명 깊게 읽은 책인데 이 책에 164페이지 제가 접어놨는데 이 부분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어요. 의열단원들은 마치 특별한 신도처럼 생활하였고 수영, 테니스, 그 밖의 운동을 통해 항상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매일같이 저격 연습도 하였다. 이 젊은이들은 독서도 하였고 쾌활함을 유지하고 자기들의 특별한 임무에 알맞은 심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오락도 하였다. 그들의 생활은 명랑함과 심각함이 기묘하게 혼합됐다. 언제나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었으므로 생명은 지속되는 한 마음껏 생활하였던 것이다. 그들은 기가 막히게 멋진 친구들이었다. 의열단원들은 스포티한 멋진 양복을 입었고 머리를 잘 손질하였으며 어떤 경우에도 결벽할 정도로 말쑥하게 차려입었다. 그들은 사진 찍기를 매우 좋아했는데 언제나 이번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찍는 것이라 생각했다. 또 그들은 프랑스 공원을 산책하기를 즐겼다. 모든 조선 아가씨들은 의열단원을 동경하였으므로 수많은 연애 사건이 있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아가씨들은 러시아인과 조선인의 혼혈이었는데 매우 아름답고 지적이었다. 이 아가씨들과의 연애는 짧으면서도 열렬했다. 조국 독립을 위해서 불꽃 같은 삶을 선택한 이 의열단 청춘들이 누렸던 일상의 작은 행복. 정말 가슴 아팠거든요. 꿈나무 여러분, 행복은 성공해야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성공을 포기해야 오는 것도 아닐 거예요. 행복은 유전이나 운명도 아니죠.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고 나에게 다가오는 운명을 받아들이는 자세도 중요하지만 애초부터 나를 둘러싼 환경을 잘 기획하는 것도 행복을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 구체적인 실천 기술 10가지는 책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책을 곁에 두고 자주자주 리마인드 시켜주세요. 제가 오유경 TV를 하는 이유도 바로 굿라이프를 추구하기 위해서예요. 꿈나무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꿈나무 추천 도서 3번째. 어린 왕자 들고 올게요. 어린 왕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던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닌 그 이상의 깊이에 도달하게 될 거예요. 꼭 한번 들어보실 만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따뜻한 차 한 잔 준비하고 여유 있는 마음으로 만나요. 안녕.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가 될 인생책 5권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소개할 3번째 책 생텍쥐페리의 어린 왕자입니다. 너무 익숙한 표지죠. 지구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책입니다. 이건 내가 좋아하는 책이야 하는 분일수록 이 영상 놓치지 말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었구나 하고 이 책을 더 깊이 좋아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학 번역과 비평의 대가이신 홍익대 불문과 진형준 교수님의 해설로 어린 왕자 다시 읽을 거거든요. 먼저 여러분도 저처럼 따뜻한 차 한 잔 혹은 마음을 여유롭게 준비하시고요. 동화 같은 스토리가 담고 있는 심오한 철학의 세계로 가볼까요? 이 어린 왕자는 프랑스 작가 생텍쥐페리가 1943년에 발표한 작품인데요. 책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전 세계가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던 때 탄생했어요. 43년에 이 프랑스 작가인 생텍쥐페리가 쓴 소설입니다. 사막에 불시착한 어느 조종사가 비륙 1,2라는 별에서 온 이 어린 왕자를 만나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을 여기 담고 있는데 두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어린 왕자가 이 지구로 오기까지 그리고 지구에서 만났던 여러 그 존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읽는 사람에게 여러 가지 깨달음을 주는 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 B612를 떠나서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겪은 에피소드는 모순된 어른들의 세계를 풍자하고 있고요. 마지막 7번째 여행지,
지구별에서 만난 장미, 여우, 뱀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제부터 정말 미처 몰랐던 이야기 진영준 교수님께 들어볼게요. 그게 원서라고 보여주세요. 생텍쥐페리가 예. 그 1940년도에 네네. 미국으로 갈 때에 예. 39년에 전쟁 발발하고 40년도에 미국으로 가는데 임무를 띄고 갑니다. 작가 네. 그 띠미 작품을 써가지고 인간의 대지 이래가지고 작가로서 이름 날리고 있을 때인데 미국이 참전할까 말까 2차 대전 망설이고 있을 때 대통령을 설득하러 특사로 갑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2주인가 3주 있을 예정으로 갔었는데 예. 사정상 3년간 머무르게 돼요. 아, 3년을 예, 먹었어요. 3년을 그 미국에 머물면서 거기서 얻은 소득이 바로 어린 왕자입니다. 아, 예. 어린 왕자. 이 어린 왕자는 생텍쥐페리가 프랑스 특사로 미국에 갔을 때 쓴 책인데 이 책이 출간된 다음 해 1944년에 비행기를 타고 나가서 실종됐다니까 참 드라마틱한 얘기죠. 사실은 이 텍스트의 화자 자체가 바로 생텍쥐페리구나 이러고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 네. 생텍쥐페리 자체가 원래 조종사고 1차 대전, 2차 대전에 다 참전했고 그 비행기를 타고 싶어가지고 2차 대전이 발발했을 때 이 사람이 1900년생이니까 우리 나이로 40살인데 이미 비행기 탈 나이가 아닌데도 그냥 사정해가지고 비행단에 들어갔고 네. 그리고 실제로 이 텍스트에서처럼 불시착해가지고 사막에 불시착해서 다들 죽었다. 뭐 그런데 살아 돌아온 경험도 했고 그럼 이 안에 화자하고 그렇죠. 같은 이 안에 경험은 화자를 바로 작가라고 생각을 해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요? 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럼 이게 어린 왕자 이야기만 허구로 넣은 거고 이 경험은 그대로 본인. 허구 아니에요. 에? 어린 왕자 진짜 만났는데. 아 교수님. 아 진짜예요. 아, 어린 왕자를 진짜 만났다는 말 교수님이 저를 놀리려고 농담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농담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생텍쥐페리는 사막에 불시착했을 때 어린 왕자를 만났던 겁니다. 어떻게 만난 건지 진 교수님께 설명 들어보죠. 장미랑 떠나오고 예. 뭇별들 만나고 여우 만나 배우고 요 과정은 사막에서 불시착해가지고 사고를 만난 이 화자와는 또 다른 내가 또 다르게 깨달음을 얻어가는 과정이다. 예, 예. 저절로 얻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 자아가 둘인 거죠. 예. 이 만났다 그러는 거는 어린 왕자도 나예요. 또 다른 나 어릴 때 좌절된 나. 그건 어느 길이냐? 인생에서 깨달음으로 가는 길. 그렇게 보면은 내가 아까 농담이 아니라 바로 말씀해 주셨는데 나를 만났는데 왜 안 만난 거예요? 단지 현실 속에서 안 보였을 뿐이지. 어른이 된 내가 어린 시절의 순수한 나를 만난 이야기. 그게 바로 어린 왕자인 거였어요. 전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했던 얘기거든요. 이 책이 왜 법정 스님의 인생 책이었는지 알 것 같아요. 이 의미를 알기 전에 읽은 어린 왕자와 이 의미를 깨닫고 난 뒤의 어린 왕자는 같은 책일 수가 없었죠. 동화책에서 철학서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중요한 비밀을 알았으니까 책의 첫 장을 펼치고 철학서 어린 왕자를 읽어볼까요? 여기 나오는 비행기 조종사가 6살 때 그 그림책에서 그러니까 어떤 그림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게 보아뱀이 코끼리를 삼킨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자기가 이렇게 그려서 사람들한테 보여준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사람들은 이거 모자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아니 이 모자가 뭐가 무섭냐 전혀 무섭지 않다라고 했더니 비행기 조종사가 좌절을 하고 나는 화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로서의 삶을 택하게 되거든요. 그걸 단번에 알아보는 사람이 나중에 어린 왕자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 왕자가 그 모자를 알아봄으로써 예전의 나와 그 어린 왕자가 이렇게 만나게 되는 만난 거고 그래서 또 같은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그런가요? 매개를 여기에 이렇게 심어놓고 있는 거죠. 이 어린 왕자에서 제기하는 모자 코끼리 일화가 바로 너희들이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인간이 살아야 할 길이고 인간이 나아갈 길이고 문명이 나아갈 길이고 이렇게 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큰 문제제기예요. 실제로 보면은. 그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부모들이 뭡니까? 그런 거 때려치워.
그게 우리 요즘 식으로 하면 더 쉬우면 그게 돈이 되냐? 엄마 돈 되는 거 그쵸, 공부해 그쵸, 그래가지고 그쵸. 지리, 역사, 산수, 문법 공부하죠. 그 덕분에 조종사가 될 수 있었고 현실적으로 아주 도움이 되는 걸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삶이 이루어진 게 아니고 세상이 이루어진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걸 볼 수 있는 게 더 근본적이다. 그런 얘기를 정말 의원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제기하고 있다. 그 그림을 버려버린 게 아니죠.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닌 겁니다. 이 화자가 그렇죠. 늘 넣고 다녔다라고 하는 거는 언제고 내 마음속에 그 가능성 이거를 버리지 않고 평생 살았다.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그 때문에 살아 돌아온 거예요. 어른들이 아무 소용없다고 버려버리라고 그런 거를 진짜로 일촉즉발해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그 꿈 덕분에 살아왔다는 얘기.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래서 어린 왕자 만난 거예요. 실종됐다가 어린 왕자 살아들어왔어요. 덕분에 살아온 거예요. 어린 왕자 덕분에 살아왔다는 얘기. 바로 이 부분이 진 교수님 어린 왕자 평론의 백미였어요. 절체절명,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나를 살려준 것이 결국은 순수한 희망, 꿈을 잃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 심금을 울리는 이야기. 꿈나무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었던 핵심 포인트예요. 조금 더 들어볼게요. 그림을 그려달라는 거는 힌트가 바로 나오죠. 누구예요? 자기죠. 어릴 때 그러면 그림 그러니까 아무도 없이 비행기가 고장나서 이거 죽느냐 사냐 위기에 처했다. 산술적으로 산문적으로 생각을 해보지요.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난 살아 돌아갈 수 있어 하는 자기 신념과 의지. 이 어려운 순간에서도 견뎌낼 수 있는 체력. 그 다음에 비행기를 고칠 수 있는 기술. 우리 전부 그런 위기에 처했으면 어떤 게 필요할까라고 물어보면 전부 그거 얘기하지 않겠어요? 물하고 먹을 거 필요해요. 예, 그리고 물, 뭐 먹을 거다. 그것도. 예, 이빨 먹어서 죄송합니다. 식량도 있어야 되고. 그런데 사실은 우리는 잊고 사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위기의 순간, 죽음의 순간에 훨씬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겠냐. 느닷없이 내 삶의 의미를 묻는 나. 그게 어린 왕자 나타나는 거예요. 아차, 그렇구나. 내가 놓치고 살았던 게 이거구나 싶었어요. 꿈나무 여러분, 혹시 삼풍백화점 사고 기억하세요? 그 당시를 기억하는 분들은 여느 날과 다름없는 일상이 단 10초 만에 무너져 버린 그 경악의 순간. 또 열흘이 넘도록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잔해 사이에서 갇혀있다가 살아서 구출됐던 그 기적의 순간을 함께 떠올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들을 살린 것이 우리가 평소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욕망했던 것들이 아니라 단 한 방울의 물과 끝까지 놓지 않았던 한 가닥 희망이었던 거죠. 이런 중요한 깨달음을 잊지 않고 삶의 지침으로 삼기 위해서 저는 이 책을 늘 가까이에 두는 거랍니다. 자, 그럼 다시 책 속으로 돌아가서 어린 왕자가 자신의 별을 떠나서 여러 별을 여행하면서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는 우선 별들을 방문하여 일자리도 찾아보고 견문도 넓히기로 했다. 첫 번째 별에는 왕이 살고 있었다. 전하께선 무엇을 다스리십니까? 모든 것을. 그럼 별들이 전하께 복종합니까? 물론이로다. 짐은 불복종을 용서치 아니하노라. 저는 해 지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해가 지도록 명령해 주세요. 너는 해넘이를 보게 되리라. 그러나 조건이 마련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언제 그렇게 될까요? 그것은 오늘 저녁 7시 40분쯤 되겠구나. 두 번째 별에는 허영쟁이가 살고 있었다.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셨네요.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할 때 답례를 하기 위해서야. 두 손을 마주쳐봐라.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허영쟁이는 모자를 벗어들고 공손히 답례했다. 다음 별에는 술꾼이 살고 있었다. 이번 방문은 아주 짧았지만 어린 왕자를 깊은 우울에 잠기게 했다.
거기서 뭘 하고 계시죠? 마시고 있다. 왜 마셔요? 잊으려고. 무얼 잊어요? 내가 부끄러운 놈이란 걸 잊기 위해서. 뭐가 부끄러운데요? 마신다는 게 부끄러워. 네 번째 별은 사업가의 별이었다. 아저씨는 별을 5억 개나 가지고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지. 나는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야. 별로 뭘 하는데요? 아무것도 안 해. 그것들을 소유하는 거야. 별을 또 세고 세는 거야. 어려운 일이지. 그러나 난 중대한 일을 하는 착실한 사람이야. 다섯 번째 별은 아주 신기했다. 가로등 하나와 가로등 켜는 사람 하나가 들어설 만한 자리밖에 없었다. 안녕하세요. 왜 방금 가로등을 껐나요? 명령이야. 나는 여기서 아주 끔찍한 일을 하고 있단다. 한때는 이치에 맞는 일이었지. 아침에 불을 끄고 저녁에 불을 켰었어. 그럼 그 뒤로 명령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어. 비극은 바로 그거야. 별은 해가 갈수록 점점 빨리 돌고 명령은 바뀌지 않고. 신기하다. 아저씨 별은 하루가 1분이야. 우리가 말을 주고받는 동안 벌써 한 달이 되었단다. 한 달? 그렇단다. 30분. 곧 30일이지. 그럼 안녕히. 그리고 그는 가로등에 다시 불을 켰다. 여섯 번째 별은 10배나 더 넓은 별이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참 아름다워요. 할아버지 별에는 큰 바다도 있나요? 알 수 없다. 그럼 도시와 강과 사막은요? 그것도 알 수 없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지리학자라면서요. 맞는 말이다. 그러나 나는 탐험가가 아니다. 지리학자는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어서 나돌아다닐 수가 없어. 할아버지 생각엔 제가 어딜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구가 괜찮아. 그 별은 평판이 좋아. 그래서 어린 왕자는 자기 꽃을 생각하며 길을 떠났다. 참 이상하고 웃기는 별나라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게 다름 아닌 우리 모습을 풍자한 대목이었어요. 이 대목의 숨은 뜻을 진 교수님께 들어볼게요. 이 동심으로 이 텍스트를 읽다 보면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네. 왕이라는 권력, 비즈니스맨 나오잖아요. 그다음에 허영꾼이라고 나오는데 말은 허영꾼이지만 실은 명예를 존중하는 사람으로 알면 됩니다. 점등사도 나오지, 그렇죠. 술꾼도 나오지, 지리학자 나오잖아요. 이 학자죠. 네. 가만 보면 점등사는 아마 군인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군대인으로. 그러면은 자, 왕 권력이죠, 경제죠, 명예를 아는 사람이죠, 네. 학자죠, 네. 군인이죠, 네. 더더욱이 제일 중요한 술꾼. 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에 전부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네. 왜 여기서 희화화시켰을까? 예. 전부 자기 이름에 충실하지 않아서라고. 여기서도 왕이 왕다우려면 뭡니까? 아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권력이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주는 거다. 권력은 어디서 존재하냐? 백성들 간의 관계에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허영꾼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남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에 대한 자각 없으면 전부 이렇게 된다. 그 무언가 중요한 것들이 이 여기식으로 하면 레상시엘이죠. 중요한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모습은 어떤 걸까 역으로 생각해 볼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모든 별에서 찔리더라고요. 예. 저는 찔리지. 모든 별에서. 6개의 별을 여행한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에서 추천받은 7번째 별, 지구로 와요. 지구별에는 한 20억 명에 달하는 어른이 살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린 왕자는 이 지구별에서 단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어요. 도착한 곳이 아프리카의 사막이었기 때문이죠. 화자가 불시착한 바로 그 사막이요. 그리고 거기서 처음으로 만난 지구 생명체가 뱀이었어요. 와, 근데 왜 난데없이 뱀을 만난 것일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하필 뱀이었을까?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심오한 이유요. 이제 처음에 지금 뱀을 만나요. 뱀이요? 그것도 의미가 있습니까? 그럼요. 있겠죠. 굉장히 중요한 의미죠. 예. 굉장히 많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생긴 형태 가지고 남성 성기 이거를 상징하기도 하고 유럽 여행하실 기회 있으시면 한번 보세요. 유서 깊은 높은 가문에 아직도 남아있는 문장 보면 뱀 무늬들이 있는 게 많습니다. 최고의 그 권위의 상징이기도 하고 가장 큰 의미는 뱀이 생사의 비밀을 넘나들고 생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신비스러운 존재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이 뱀은 겨울잠을 자죠. 껍질을 벗고 또 태어나죠. 재탄생을 하죠. 그래가지고 영원성을 상징하는 뱀 그림을 자기 입으로 자기 꼬리를 먹고 있는 뱀의 그림. 이게 영원성이에요. 먹으니까 이게 소화가 되죠. 꼬리를 먹지만 그러면서 죽진 않죠. 영원성이잖아. 이거는 뭐 명확합니다. 맨 처음에 나온 이 뱀은 생사의 고리를 뛰어넘는 생사의 비밀을 알고 있는. 나는 너 왜 수수께끼 같은 말만 하니? 라고 어린 왕자 물으니까 나는 그거 다 푸는 존재야. 세상의 모든 비밀 수수께끼를 푸는 거는 전능해야 돼요. 생사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로서 뱀이 나오는 거니까 뱀이 나타나서 나중에 뱀한테 물려간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얼핏 힌트 될 텐데 아, 그러네요. 생사의 존재를 뛰어넘는 초월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어떠세요? 교수님 아니었으면 뱀과의 대화는 그냥 흘려버릴 뻔했죠? 근데 제 기억 속에 어린 왕자가 뱀을 만난 건 희미해졌는데 사실 여우를 만났던 건 잊을 수가 없어요. 7번째 별은 지구였다. 어린 왕자는 사막과 바위와 눈을 헤치고 오랫동안 걸어서 마침내 길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다. 장미가 피어있는 정원이었다. 안녕. 안녕? 여기 있어. 사과나무 밑에. 넌 누구니? 정말 예쁘구나. 난 여우야. 이리 와서 나하고 놀자. 난 아주 슬퍼. 난 너하고 놀 수가 없어. 난 길들여지지 않았거든.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그 단어 길들이다. 이 부분은 책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어린 왕자에서 제가 꿈나무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가장 소중한 구절이거든요. 어린 왕자가 여우한테 물어보는데요. 길들인다는 게 무슨 뜻이지? 그건 너무나 잊혀진 일이지. 여우가 말했다. 그건 관계를 맺는다는 뜻이야. 관계를 맺는다? 그래. 여우가 말했다. 넌 아직 나에게 수많은 다른 꼬마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꼬마에 지나지 않아. 그러니 난 네가 필요 없어. 물론 너에게도 내가 필요 없겠고. 너에겐 내가 다른 수많은 여우들과 똑같은 여우 한 마리에 지나지 않을 테니까. 하지만 만일 네가 나를 길들인다면 우린 서로가 필요하게 된단 말이야. 넌 나에게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게 될 테고 너에게도 내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게 될 테니까. 이 부분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너무나 소중한 문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중요한 가르침을 줬죠. 행복한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를 제대로 맺는 것, 또 관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더 크고 더 예쁜 장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별에서 나와 티격태격했던 그 장미니까 소중하다는 그 알아차림. 왕자는 그것을 알아차린 후에 고향별로 돌아가죠. 진영준 교수님께 좀 더 들어볼게요. 어린 왕자가 그 별들을 거쳐가지고 지구에 와가지고 여우를 만나잖아요. 여우는 미리 제가 말씀드려도 죄송하지만 스승입니다. 스승? 스승이죠. 삶의 지혜를 깨우쳐주는 스승인데 그 장미 한 송이 가지고 얼마나 자랑스러웠어요. 이 세상에 난 하나밖에 없는 존재야. 그걸 가지고 그래서 프린스로 여겼었잖아요. 그 순간 내가 그거를 정말 귀한 거로 알려면은 우선 자기가 지녔던 부정이 와야 돼요. 그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화산세계 가지고 난 부자인 줄 알았어. 이 수천 송이 중에 하나에 불과한 그 장미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걸로 알았어. 나는 정말 내가 무슨 왕자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러고 울어버리는 거죠. 아,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비로소 갔다 오라고 그러잖아요, 여우가. 거기서 내 진면목을 보고서. 어린 왕자도 그렇게 배워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지. 네. 그러고 오니까 비로소 여우가 이제 가르쳐 주죠. 배울 준비가 된 거지. 저희 이제 어렸을 때 이 어린 왕자를 가지고 연애의 비법으로 많이 썼습니다. 뭐 소개팅을 했는데 마음에 든다. 그러면 같은 시간에 전화를 하라고 해요. 보통 멘토들이. 예. 그러다가 한 2달 정도 계속 하다가 전화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럼 그 시간에 전화가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이제 그때부터 애가 닳고 좋아하지 않다가도 좋아하게 되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상당히 많이 사용했던 어린 왕자가 그런 용도로도 정말 고차원이고. 그거 안 해봤나요? 그때는 그게요. 유행 안 했나요? 영화 아비정전에도 그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 나왔었나요? 장구경과 장만옥이 주인공으로 나왔던. 시계를 그렇죠. 맞아요. 맨날 같은 시간에 가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장만옥이 장구경이 언제 올까? 그 맞아요. 전부터 계속 기다리게 됩니다. 네. 그런 대목이 뭐 네. 여우가 가령 오후 4시에 네가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지기 시작할 거야 라고 말을 해놓고 있잖아요. 오늘 오유경TV에서 함께한 어린 왕자 어떠셨어요?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틀린 말 아니죠? 제가 국회 방송 오유경의 인생책방에서 이 어린 왕자를 녹화하고 나서 이 내용은 어린 왕자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꼭 나눠야겠다 생각했어요. 혼자만 알고 있기에는 너무 소중한 내용이어서요. 이 책을 인생책으로 선정하신 분은 강창일 주일 대사님이시고요. 그리고 깊이 있는 해설을 해주시고 우리 꿈나무 구독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또 진영준 교수님이 특별히 또다시 유튜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이 책을 출간하고 난 다음 해 비행기를 타고 사라진 앙뚜안트 생텍쥐페리 혹시 어린 왕자를 만나러 떠난 건 아니었을까요? 어느 날 아프리카의 사막을 여행하게 되면 이곳을 확실히 알아볼 수 있도록 이 풍경을 자세히 보아두라. 그리고 이곳을 지나가게 되거든 제발 서두르지 말고 별 아래서 잠시 기다려라. 그때 한 아이가 여러분에게 다가오면 그 애가 웃고 그 애의 머리가 금발이면 뭐라고 물어도 그 애가 대답하지 않으면 그 애가 누구인지 여러분은 알게 될 것이다. 그때는 제발 친절을 베풀어달라. 이다지고 슬퍼하는 나를 그대로 버려두지 말고 이내 내게 편지를 보내달라. 그 애가 돌아왔노라고. 행복한 삶을 위한 지침서가 될 인생책 5권 중 오늘 소개할 4번째 책은 미하엘 엔데의 모모입니다. 이 미하엘 엔데의 모모 이 책은 독일에서는 1973년에 출간이 됐고요. 뭐 이미 전 세계에 정말 많이 번역이 돼서 10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입니다. 한국에는 1999년에 번역이 돼서요. 뭐 처음에 나왔을 때는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주목하진 않았는데 이게 2005년에 내 이름은 김삼순이란 드라마 현민 씨와 김선아 씨가 주연을 맡았던 그 드라마에 이 책이 언급이 되면서 드라마셀러, 그러니까 드라마의 영향으로 갑자기 사람들이 모모라는 책 한번 읽어보고 싶다. 그래서 확 우리나라에도 퍼지게 됐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드라마의 인기에 반짝 힘입은 게 아니라 이 책이 갖고 있는 워낙 좋은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뒤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찾아읽는 스테디셀러가 됐는데요. 이건 모모라는 제목처럼 한 소녀, 그 소녀의 이름이 모모인데 이 모모가 시간 도둑들에게서 시간을 되찾아와서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현대인들이 워낙 나 시간 없어 바빠 죽겠어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왜 이럴까? 그건 시간 도둑들이 우리의 시간을 뺏어가기 때문이고 그런 모모의 어떤 시간을 대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 시간을 다시 찾아야 한다. 뭐 이런 메시지로 계속 읽히고 있는 책입니다. 네, 이 모모는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는 책이에요. 어느 하나 평등할 것 없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평등한 것 한 가지가 바로 누구에게나
하루는 24시간이라는 사실이죠. 제 인생 2막인 K본부 아나운서 시절엔 이런 생각을 하면 시간이 그렇게 아깝고 마음이 그렇게 조급해지고 바빠질 수가 없었어요. A처럼 부잣집에서 태어나지도 못했고, B처럼 최고의 학벌도 못 가졌고, 또 C처럼 빼어난 미인도 아니지만 난 오직 실력으로 해낼 거야, 할 수 있어 생각하면서 최고의 진행자가 되기 위한 목표를 일단 세우고 제 생활의 모든 우선순위 제일 윗단에 이 일을 배치했죠. 때로는 나의 건강, 또 가족과의 시간보다 일이 먼저였어요. 요즘 잣대로 보면 어리석고 조금 부끄러운 일이지만 예전에는 저뿐만은 아니었고 많이들 그랬어요. 열중하고 몰입해서 사는 시기도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제가 그때 이 모모를 알았더라면, 그리고 시간의 비밀과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다면 가족과의 소중한 순간순간들을 더 챙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함께 일하는 스태프들에게 좀 더 관심을 줬을 거예요. 화려한 초대보다는 혼자만의 시간을 즐겼을 거예요. 모모가 살고 있는 마을에 어느 날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요. 이 회색 신사는 시간저축은행의 영업사원들이죠. 회색 신사가 나오는 대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아주 중요하지만 너무나 일상적인 비밀이 있다. 모든 사람이 이 비밀에 관여하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람들은 대개 이 비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조금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비밀은 바로 시간이다. 시간을 재기 위해서 달력과 시계가 있지만 그것은 그다지 의미가 없다. 사실 누구나 잘 알고 있듯이 한 시간은 한없이 계속되는 영겁과 같을 수도 있고 한순간의 찰나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이 한 시간 동안 우리가 무슨 일을 겪는가에 달려있다.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네, 여기서 시간의 비밀 1. 시간은 삶이며 삶은 우리 마음속에 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이 바로 이 구절이라서 이 부분을 읽어드렸어요. 시간은 곧 마음속에 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회색 신사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대상으로 모종의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주도면밀하고 방대한 계획이었죠. 회색 신사들은요, 사람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종용합니다. 시간을 아끼면 곡절의 시간을 벌 수 있다고요. 시간 절약, 나날이 윤택해지는 삶. 시간을 아끼면 미래가 보인다. 더욱 보람찬 인생을 사는 법, 시간을 아껴라. 낯선 문구가 아니죠. 자라면서 늘 들어온 말이기도 하고 제가 딸에게 한 얘기 같기도 해요. 잠시 회색 신사를 만나볼까요? 영업사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진영 씨 바쁘시죠? 바빠 죽겠어요. 아빠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포섭이 되는 거죠. 예컨대 그 사람들에게 그 설득을 할 때요. 진영 씨 요즘에 뭐 취미 생활 좀 하십니까? 취미 생활이요? 취미는 먹기예요. 아, 먹기. 네. 아, 먹는 것도 줄이시고요. 그리고 줄이라고요? 예컨대 뭐 반려견과 요즘에 시간을 함께 보내시죠? 네. 아, 그 시간도 낭비예요. 아니 너무 이쁜데 보고만 있어도.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을 다 낭비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간단히 말해서 당신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허비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하루에 3시간씩 말입니다. 그러니까 1억 6,556만 4천을 내버리는군요. 그 시간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축해야지. 저에게 주십시오. 예, 이렇게 해서 회색 신사들이 시간을 갈취해 가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렇게 해서 아꼈다고 하는 시간이 정말로 아낀 게 아니라 네. 그건 말하자면 다 나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쪽으로 정말 질적인 삶을 추구할 수 없는 쪽으로 삶이 바뀌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모가 그걸 막기 위해서 분투를 하는 거고. 저도 이 부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회색 신사가 마치 나 같았어요. 그러니까 회색 신사한테 영업을 당하는 게 아니라 내가 회색 신사가 말하는 것처럼 시간을 되게 아끼려고 하는데 그 아끼는 시간에 뭔가 좀 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내 삶의 본질에 좀
중요한 것을 챙겨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이기주 작가의 책 중에 사랑은 뭐 시간을 건네는 것이다 뭐 이런 제목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시간이라는 거는 내가 바쁜 일에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소중하고 사랑하는 일에 써야 되는 거다 그런 생각을 저도 이제 요즘 들어서 하는데 뒤돌아보면서 반성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렇죠. 네. 요즘은 혼자의 시간을 확보하고 가족과의 시간을 확보하고 소중한 관계를 위해 시간을 더 할애해요. 이제 저는 회색 신사로부터는 조금 벗어났죠. 회색 신사들이 점령한 도시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는지 읽어드릴게요. 결국 대도시의 모습도 차츰 변해갔다. 옛 구역은 철거되고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모두 생략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살린 새로운 집들이 지어졌다. 그 안에 살 사람들에 맞추어 집을 짓는 수고는 하지 않았다. 그러자면 제각기 다른 모양의 집을 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똑같은 모양의 집을 지으면 돈이 훨씬 적게 드는 데다 무엇보다 시간을 절약하는 이점이 있었다. 대도시의 북쪽 지역에는 이미 거대한 신축 건물 구역이 점차 세력을 넓혀가고 있었다. 그곳에는 다른 점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 성냥갑 같은 고층 임대 아파트들이 끝없이 우뚝우뚝 솟아났다. 집들이 똑같아 보이니까 당연히 거리도 똑같아 보였다. 단조로운 거리들은 늘고 또 늘어 아득한 지평선까지 똑바로 쭉 뻗어나갔다. 삭막한 질서의 황무지라 아니할 수 없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도 꼭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다. 아득한 지평선까지 똑바로. 여기서는 단 한순간, 단 1cm까지 모든 것이 정확하게 계산되고 계획되었다. 하지만 시간을 아끼는 사이에 실제로는 전혀 다른 것을 아끼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아무도 자신의 삶이 점점 빈곤해지고 획일화되고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 점을 절실하게 느끼는 것, 그것은 아이들 몫이었다. 사람들은 이제 아이들을 위해서도 시간을 낼 수 없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삶이며 삶은 가슴 속에 깃들여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들었다. 네, 여기서 시간의 비밀 두 번째, 시간을 아끼면 아낄수록 가진 것이 점점 줄어든다. 내적 풍요, 따뜻함, 가족의 화목, 사랑하는 관계, 이런 행복이 줄어든다는 말이죠. 이기주 작가는 이런 걸 사랑은 시간을 건네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모모는 시간을 도둑질하는 이 회색 신사들이 훔쳐간 시간을 찾아오는데요. 허위평론가가 들려줍니다. 이 회색 신사들이 나타나서 모모가 살고 있는 마을 사람들의 시간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걸 이제 담배, 시가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피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시간을 갈취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건데, 그럼 이 시간을 다시 되찾아와야 하잖아요. 그때 모모에게 조력자가 나타납니다. 거북이에요. 카시오페아. 네. 이 거북이가 나타나서 모모를 누군가에게로 안내해 줍니다. 도착해 봤더니 호라 박사의 집이었는데, 이 호라 박사가 시계로 둘러싸인 공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말하자면 시간의 관리자, 시간의 신 같은 존재입니다. 네. 그 호라 박사가 시간의 꽃, 그러니까 시간의 근원지로 모모를 데려가 주는데요. 그곳에서 모모가 커다란 깨달음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간은 전부 귀하다. 그런 성찰을 한 모모가 이제 호라 박사와 함께 회색 신사들로부터 어떻게 시간을 다시 되찾을 것인가. 이 방법은 이런 거였습니다. 그 시간의 신이 호라 박사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럼 시간의 신이 잠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관리자가 잠이 들면 시간은 멈추겠죠. 근데 회색 신사들은 바로 그 시간을 통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이거든요. 당장 먹을 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지는 건데, 호라 박사가 잠들기 전에 시간의 꽃 한 장을 모모에게만 건네줘요. 그래서 모모는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데, 회색 신사들이 이제 그걸 빼앗고자 막 이렇게 이리저리 허둥지둥 하다가 결국 다 소멸해버리고 이 모모라는
소설은 해피엔딩을 맞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간이라고 하는 게 보통 우리는 시간은 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요즘에. 그쵸. 시간 자체가 돈 아니야? 그거 다 시간은 시급이잖아. 돈이 다 많은 게 아니라 그게 정설로 알고 있죠, 우리는. 네. 네. 근데 이 모모는요, 결국 시간은 돈이 아니라 시간은 우리의 삶 자체야.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면서 마지막 마무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예. 정말 현대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일깨워줍니다. 아, 나 그 부분이 좀 충격이었는데 시간은 마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이 있어야 시간을 쓰는 거고 마음이 없으면 그 시간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 그 얘기가 시간은 돈이다라는 말하고 이렇게 너무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굉장히 이렇게 저한테 좀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그런 것도 네. 있지만 내가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면은 그거는 살아있는 시간이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그냥 흘러가 버리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내 어린 시절에 그 많은 그 정말 별을 보고 꽃을 보고 꽃에 감동하고 했던 것들은 그대로 남아 있는데 내가 정말 바쁘다고 하고 사는 시간은 기억 속에 남아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모모가 하는 얘기가 그건 것 같아요. 추억,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시간은 살아있는 시간이고 그렇지 않은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 시간인 거죠. 윤주경 의원님이 참 좋은 말을 해주셨는데요. 윤주경 의원은 24 꽃다운 나이에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던진 홍커공원 의거의 주인공 윤봉길 의사의 손녀딸입니다. 어릴 때는 독립투사의 손녀라는 것을 오히려 숨기고 살아야 했던 시기도 있었다고 해서 기가 막히고 미안했는데요. 비록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이렇게 긴 시간이 흘러도 우리 마음속에 생생히 살아있는 것을 보면 윤봉길 의사의 시간의 꽃은 시들지 않고 영원하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모모에서 시간의 관리자 호라 박사는 이렇게 말하죠. 자, 이게 시간의 비밀 세 번째인데요. 사람이란 한갓 자기 안에 있는 시간에 그치는 존재가 아니거든. 사람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존재란다. 어렸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 언제 20살 되지? 너무 20살 되는 게 요원했던 거였었어요. 그랬는데 그쵸, 맞아요. 어느 순간 생각하니까 10년이 후딱 가버렸는데 그 시간에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더라고요. 정말 시간을 도둑질 당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여기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 그렇게 정말 20살을 학수고대하면서 시간이 안 간 시간에는 내가 심부름을 보내면 하늘을 보면서 그 무서움을 잊으려고 별이 내 친구가 됐었고 길가에 나가면 하얗게 핀 그 찔레꽃이 숨을 멎게 했던 적도 있었고 내 친구들하고는 고무줄 하나 가지고도 기차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곳을 돌아다니는 그 시절은 정말 너무 느리게 갔기 때문에 나는 언제 20살이 될지를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그쵸, 그런데 이 책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근데 예. 이번 기회에 다시 또 그걸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모모를 통해 알게 된 시간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하루는 변함없이 24시간이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이죠. 꿈나무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 책에 나오는 도로청소부 배포의 말로 답을 대신하고 싶어요. 이를테면 배포는 이렇게 얘기했다. 얘 모모야, 때론 우리 앞에 아주 긴 도로가 있어. 너무 길어. 도저히 해낼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고는 한참 동안 묵묵히 앞만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그러면 서두르게 되지. 그리고 점점 더 빨리 서두르는 거야. 허리를 펴고 앞을 보면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것 같지. 그러면 더욱 긴장되고 불안한 거야. 나중에는 숨이 탁탁 막혀서 더 이상 비질을 할 수가 없어. 앞에는 여전히 길이 아득하고 말이야.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러고는 한참 동안 생각하다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한꺼번에 도로 전체를 생각해서는 안 돼. 알겠니? 다음에 딛게 될 걸음, 다음에 쉬게 될 호흡, 다음에 하게 될 빚을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계속해서 바로 다음 일만 생각해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말을 멈추고 한참 동안 생각을 한 다음 이렇게 덧붙였다. 그러면 일을 하는 게 즐겁지.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일을 잘 해낼 수 있어. 그래야 하는 거야. 그러고는 다시 한번 오랫동안 잠자코 있다가 다시 말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다 보면 어느새 그 긴 길을 다 쓸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고 숨이 차지도 않아. 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고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그게 중요한 거야.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꼭 읽고 곁에 두어야 할 5권의 책 중 5번째, 오늘 마지막 책이네요. 이 책의 키워드는 감사고요. 저는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 삶에 대한 감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책을 소개해드려요. 이 책을 쓴 그 사람이 2명입니다. 작가이자 정신치료 전문가인 넬슨이라는 사람, 그리고 임상정신 분석인 이 칼라바라는 사람인데 두 사람이 3년 넘게 감사하는 마음이 사람의 심신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를 연구했습니다. 이 책은 그 감사가 그냥 의례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에너지를 갖고 있고 그것이 사람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거든요.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 얼핏 제목을 보면 종교적인 색채의 책일 것 같지만 이 책은 결코 종교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당위에 관한 책이 아니에요. 정신치료 전문가와 임상정신 분석이가 감사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첨단 과학 장비를 사용해서 다양한 실험을 했고요. 그 결과를 데이터로 제시합니다. 또 다양한 사례를 분석해서 감사의 마음이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기적 같은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이 책은 실험의 결과를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감사를 실천해야 하는지 그 실천 방법까지 자세하게 제시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감사란 어떤 것일까? 여기에는 반드시 2가지 요소를 갖춰야 한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다. 삶을 변화시키는 에너지를 가진 감사는 감사함과 소중함이 결합된 감사여야 한다. 네, 바로 이 부분이 이 책의 핵심인데요. 감사하는 마음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뭐가 다른 것인지 아마 조금 더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는 소극적인 에너지다. 그리고 감정의 지배를 받는다. 당신은 뭔가 기분 좋은 일이 생길 때만 고마움을 느끼거나 표현한다. 친구가 힘든 일을 도와주었을 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삶 속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감사하게 생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적합한 경우에만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러나 많은 영적 지도자들이나 작가들 또는 유명인들은 이런 일시적인 감사가 아니라 일기나 명상, 항상 감사하는 자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감사의 유익함을 강조하고 있다. 소중히 여기는 마음.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적극적인 에너지다. 이것은 이성의 지배를 받는다. 누군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온 마음을 다해 그것에 대해 생각한다. 왜 그것이 당신에게 소중하며 당신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 것인가? 경제에서는 어떤 물건의 가치가 인정되면 그 가격이 올라간다. 우리 삶에서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가치가 올라간다. 집은 그 안에 사랑하는 가족과 가구들이 채워지기 전에는 단순한 공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에게 소중한 것들로 채워졌을 때 아늑한 가정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생각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의 가치를 과소평가하기보다 소중하게 선택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나 물건들을 의식적으로 소중하게 여길 때 당신은 감사를 무조건 실천하는 것이다. 당신은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기 위해 기분 좋은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어떤 사람이나 물건이 자신의 삶에 유익함을 주기 전에 먼저 그들을 가치 있게 여길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아무 조건 없이 미리 실천하는 것은 사후에 표현하던 감사를 사전에 표현하는 것이다. 무조건 미리 감사를 표현할 때 그 에너지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강력하게 끌어들인다. 이런 감사가
바로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지닌 감사다. 제가 읽어드린 이 두 부분이 저는 완전 이 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결과에 따라 감사하는 소극적인 것이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선택하는 적극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미리 감사한다는 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결합된 감사가 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감사할 만한 일에는 다 감사를 합니다. 근데 이 책에서 제가 조금 놀란 거는요. 감사할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면 거꾸로 그게 온다는 거죠. 일로 이루어진다는 예,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먼저 무조건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그 힘이 발동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 책에서는 감사가 전기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는 보통 우리가 스위치 켜고 끌 때만 쓴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무한한 에너지로 생각을 해본다면 삶 자체를 역동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이 책의 20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킨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 이 구절 읽으면서 그 파울로 코엘료의 연금술사라는 책, 당신이 염원하기만 한다면 우주는 당신의 그 염원을 들어주기 위해 도와줄 것이다라고 하는 것. 물론 그때의 염원이라는 건 긍정적인 것이어야겠습니다만 무엇인가 오기 전에 그것을 미리 감사하는 태도를 가짐으로써 에너지 자체의 장 자체를 바꾼다는 것,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할 수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에너지 동조화 현상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렇죠. 예. 이 동조 현상이라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이 물이 있습니다만 저 말고 유명한 성악가 분이 여기에 이렇게 하면 이 물이 그 음파와 이제 동조 현상을 일으키면서 이렇게 막 떨리기 시작하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동조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우울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나도 우울해지고, 같이 우울해지고, 좀 기뻐하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나도 기쁜 마음이 드는 그런 현상을 이제 사회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예를 들고 있는 건 화분입니다. 이 화분을 키우는데 그 화분에 계속 비난을 한 화분과 칭찬을 한 화분, 어느 쪽이 잘 자랐을까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칭찬을 들은 화분이 이렇게 성장 속도가 빨랐다는 거예요. 비난을 들은 화분은 비실비실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이 언어화되는 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현실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바꿔놓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실제로 2018년에 우리나라 대학병원 연구팀 같은 경우 이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요, 심박수와 뇌파가 안정적으로 변한대요. 에너지 동조화 현상에 대해서 허위 평론가가 소개를 잘 해줬는데요. 이 책에 나온 놀라운 사례를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동조 현상은 17세기 크리스천 호이겐스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다. 추시계 발명가이기도 한 호이겐스는 많은 추시계를 소유하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모든 추시계가 동일한 모습으로 흔들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자신이 조작하지 않은 현상을 발견한 그는 매우 당황했다. 호이겐스는 다시 시계추마다 다른 리듬을 갖도록 조절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모든 시계추가 가장 강력한 리듬의 시계추와 완벽하게 일치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동조 현상은 심장의 박동이 뇌파와 일치하는 현상을 설명해준다. 앞서 소개한 심장 공식의 해법의 작가 칠드리 박사와 하워드 마틴 박사에 따르면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뇌파와 심장 박동수가 일치하게 된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진동 에너지로 가득 찬 우주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어떤 에너지를 발산하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에너지가 돌아온다는 거죠. 여러분하고 저하고 파장이 비슷하기 때문에 지금 함께 만나고 있는 것일지도 몰라요. 자, 그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인체에는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감사하는 생각을 가질 때 뇌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모든 부위가 최대한의 기능을 발휘한다. 또한 집중력이 높아져서 한 생각에서 다른 생각으로 쉽게 전환하며 기억력도 증대된다. 손의 활동도 활발해져서 몸에 에너지가 넘치고 신체 모든 부위의 기능도 조화를 이룬다. 좌뇌엽의 활동이 왕성해지면 분노나 과격한 행동,
우울한 생각이 찾아들지 않는다.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고 기쁨과 행복감이 밀려오고 열정이 넘치고 마음이 평온해진다. 이런 긍정적인 감정은 당연히 행동을 긍정적으로 바꾸게 된다. 정말 감사가 명약인데 이 감사하는 마음 갖기가 사실 쉽지만은 않아요.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오늘부터 감사를 실천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있는데 이 코로나 상황에서 남편이 업무 핑계로 술 마시고 들어오는 거예요. 또 뭐 직장에 껄끄러운 상사가 있어요. 처음 관계가 악화된 건 오직 아부만 잘하는 그 상사의 무능 때문이었어요. 도저히 감사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내가 감사해야 하나 싶겠죠. 친구가 번번이 밥 먹고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항상 돈을 내가 내게 만들어요. 그래서 싫은 소리 한번 했어요. 서로 마찬가지인데 내가 먼저 친구한테 감사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한도 없죠. 지난해 집을 사야 했는데 설마 이렇게까지 미친 상황이 벌어질 줄 모르고 안 샀더니 난리가 났고, 주식에 돈 좀 넣었더니 그날부터 주가가 떨어지는데 내 건 더 떨어져요. 이렇게 상황이 안 좋은데 감사의 마음이 생길까요? 이렇게 온통 감사를 가로막는 가시밭길, 이런 세상에서 대체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원리 원칙대로 돌아가는 완벽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불완전하고 요지경 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감사한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거나 이런 안 좋은 상황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모든 일은 더 악화되고 악순환만 거듭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과 관계없이 무조건 감사,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이 좋은 에너지를, 좋은 파장을 보내는 거고, 그러면 에너지 동조화 현상에 따라서 감사할 상황이 뒤에 오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무엇에 감사할 수 있을지 알려드릴게요. 그 능력을 너무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융통성, 인내심 이런 게 그런 건 다 디폴트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거야말로 내가 가진 감사할 능력이지라고 여기는 것. 그것이 나의 직업적인 어떤 마인드를 바꾸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온 말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것이요. 감사를 진심으로 해야지 그냥 말하자면 형식적으로 하면 안 된다. 만약에 내가 아픈 병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암에 감사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가짜로 이렇게 고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 그건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긍정적 효과를 못 본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거를 치료하는 많은 의사 선생님에 감사한다든가 이 약을 개발한 분들한테 감사한다는 거는 진심이니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내서 감사하라는 거니까 사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창의적으로 감사할 거를 많이 생각해내야 되는. 요즘에 이제 스승의 날 이런 것도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선물도 못 받아요. 그때 아이들이 저한테 쿠폰북을 갖고 왔어요. 쿠폰북. 첫 장을 딱 여니까 뭐 예를 들면 대리운전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술 마시고 제자한테 전화했더니 이거 제 차를 집에다 끌어다 주더라고요. 뭐 그런 쿠폰도 있고 휴강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교수님 요즘에 너무 힘드시죠? 휴강 한 3번만 하시죠. 교수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물 아닙니까? 그래서 휴강권 이거 많이 선물해달라. 그다음에 또 3번째 짱을 여니까 와인 시음권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제가 또 와인을 좋아하는지 어디 알고. 근데 자세히 보니까 계산은 교수님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 쿠폰이라는 것도 대단한 선물을 주는 게 아니라 집에서도 평생 사랑권, 유효기간, 평생 이렇게 한다든지 아무튼 우리가 작은 정성과 진심을 담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면 이 직장에서 할 수 있어요. 생맥주 시음권 5,000cc 단 제한 시간 낮 12시 그러면 12시로 먹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주변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선물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임을 끝으로 5권의 꿈나무를 위한 추천책이 모두 마무리됐어요. 연금술사, 굿라이프, 어린 왕자, 모모,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까지. 행복한 삶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은 이렇게 연금술사에서 꿈을, 굿라이프에서 방향성을, 또 어린 왕자에서 관계를, 모모에서 시간을, 그리고 오늘 이 책에서 감사를
배웠죠. 이 5권의 책은 항상 저와 여러분의 멘토가 되어줄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준 꿈나무들 정말 감사하고요. 진심으로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요. 계속해서 오유경TV 함께 해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기 전에 제가 미리 감사할게요.